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2025년도 우리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시를 위한 기본 강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이제 죄형법정주의. 자, 정말 우리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시에서는 뭐 객관식 올해도 뭐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근데 법원행시는 이제 그 사례 2차만 피셋으로 올해부터 25년부터 이제 전환해서 3월 8일 날 이제 시험이 있죠. 피셋으로 이제 1차를 가름하고 이제 2차는 뭐 사례 가니까는 법원행시 2차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가장 기초니까는 일단 기본 강의 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란 자, 범죄 그 다음에 형벌, 법정, 국회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하기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 성문이라는 건 이제 국회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 소위 말해서 성무법주의 반대가 바로 불문법주의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그래서 불문법주의, 판례법주의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도, 영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연방 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주형법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죄형법정주의는 일단 뭐 객관식용이지만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오래됐죠. 옛날에 뭐 조낭, 우리가 로빈훗, 그때 이제 뭐 리처드 3세, 그 동생이 조낭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제 영국 조낭의 뭐 대연장,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마그나카르타. 그때부터 바로 이제 법률주의, 성법주의가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렇게 보면 우리 뭐 고조선 때 뭐 8조 법금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2000 몇 년 전, 합쳐서 4000년 전이죠. BC 뭐 200년, 2000몇 년 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죄다 다 성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주의, 죄형법주의 대원칙이죠. 첫 번째 법률주의, 성법주의. 자, 1번. 범죄와 형벌을 확정할 때 오로지 성문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성문 법률은 바로 국회를 통과한 바로 우리 이제 법률이 되겠습니다. 2번,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속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죄형법정에서 철저하게 관습법, 이건 이제 부차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석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3번, 그러나 이제 예외죠. 관습법의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관습법에 의해서 책임 조각 사유,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것은 뭐 죄형법정주의 2배 되지는 않는데, 근데 뭐 현재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회상규, 정당행위죠.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참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판례가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게 공직사, 옛날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근데 이 규정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얘기인데 70년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직급으로 치면 이제 공직선거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형법 보면은 이 미수는 형법 25조에 자기미수, 26조에 중지미수, 20조에 불능미수면은 이 형법 총칙에 처벌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임의적으로 이제 감경, 2분의 1만 감경해줘라. 중지미수는 필요적, 무조건 감경 또는 면제를 해줘라.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필요적으로. 이때 이제 필요적이라면, 죄송합니다. 임의적으로. 임의란 말은 이제 그 법원장이 아니라 재판장이죠. 재판장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줘라. 자, 미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 업무는 형법 강칙에 또는 특별형법에 반드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는 10년이야. 강도죄는 7년이야. 강간죄는 3년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 그런데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러면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예비 음모죄는 무조건 법정형이 형법이다, 특별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지금은 다 이제 개정이 돼갖고 당연히 돼 있지만 과거에 그래서 아주 자주 이렇게 우리가 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음모는 처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법률주의에서 또 하나가 위임위법, 백지형법의 허용과 그 한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성무법주의는 이제 국회를 통과한 우리의 뭐 일상적인 우리 법률들.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하는 걸 우리가 봤지만은 뭐 제대로 법률이 통과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엄청난 민생법 다 이렇게 그냥 계류돼 있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모든 법률 개정을 국회에 맡길 수만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줍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법정형 정도만, 그리고 윤곽 정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아주 그 개별적인 구성 요건은 이게 예컨대 이제 각 그 명령, 대통령령, 총령, 부령이죠. 장관 부령. 그걸 이제 위임을 한다. 그것이 바로 위임위법, 즉 백지 형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령에서 이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것들. 형법이야 뭐 형법, 특별한 법, 성법법이나 몇 개만 보면 되는데 형법 같으면 뭔 규칙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주 나오고 수험생들이 막 진전을 치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죄형법정제에 의한 어떤 마지노선 한계는 정해야 된다는 것들. 1번. 법률주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위임위법, 백지형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 2번. 그 원칙은 구체적 개별적 위임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건건마다 그것마다 딱딱딱 이렇게 지정해 주라는 겁니다.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다. 그렇죠. 야 알아서 그거 다 처리.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독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위임,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자, 3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억. 단계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니은 시행령 등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일 때, 즉 어떻게 해석이 모법은 이제 위임을 한 그 모법이 되겠죠. 그 국회법, 국회를 통한 법률 거기서 정확하게 이것을 구체하기 위해서 지침이 뚜렷하다. 그럴 때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판례 계속 나옵니다. 누가 봐도 넘어섰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가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법률주의 위반, 그 법률은 무효, 인정할 수 없다. 법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제 교재는 뭐 기본서도 그렇고 이건 기본서죠. 그 다음에 모든 암기장이 뭐니 모든 판례는 이렇게 짧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지문 같은 경우들도 그거 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딱 진짜 해서 키워드 위주로 딱딱 달아놨는데 요게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객관식만 나오지만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사례로 나오면은 사례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것만 답안지에 정확히 현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 누가 봐도 이건 일탈이다. 누가 봐도 아니겠죠. 이제 법률가들이 봤을 때 일탈이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도 성립 안 하겠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 확장하고 있다. 이거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이 법률 자체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위반 범죄도 아니란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런 경우들.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 2번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자에 대한 운전면허 구술시험 응시 제한. 자, 우리가 이제 생기를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운전면허 못 땁니다. 전 시도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것도 아마 개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문맹자 같은 경우는 전혀 글을 모르는 그래도 이제 표지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허를 따야 되니까는 이분들은 이제 구두 시험을 갔다는 겁니다. 구두 시험을 이렇게 봤었는데 필기 시험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문맹자니까는, 근데 그 당시 이 도로교통법에는 이때 문맹자라 하면 예컨대 우리 때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초등학교 중에서 그걸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초등학교,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은 중학교 졸업한 문맹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문맹자라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중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제외가 됐는데 문제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제 문맹자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문맹자인데 여기 응시했더니 이거 뭐야? 이거 공무집행이다.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이렇게 봤어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 요거는 모범의,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죠. 그러니까 지침이 규칙 같은 게 위임벌 벗어나 무효. 여기서 중요한 건 문맹이지 초등학교 졸업이다, 초등학교 중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맹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졸업해도 문맹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맹일 때, 그때 이거는 제한했다는 거죠. 제한을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요것만 보시죠. 3번 같은 경우도 일정한 근무를 출연하게 하는 사회봉사 명령. 이게 우리나라 3대 기업, 그러면 이제 S기업, H기업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룹 총수죠. 총수고, 이 양반이 그 당시 어떤 이제 선거법 이런 거 해갖고는 여러 조리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원심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어떤 뉘우치는 차원에서 돈을 이제 해갖고는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 유지법 한번 보세요. 그건 안 된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범죄 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던 내용에 뭐가 됩니까? 사회봉사를 명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유지를 보면은 더 나가서 검찰을 출연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좀 사회봉사를 해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것, 이건 안 된다. 이건 위임법에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건 하지 말아라. 어쨌든 법정 선거 자체가 진짜 기자들에 의해서 매일 대문자 막 심은 이미 그걸로 됐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 총수님이 5천억인가 처음에 지금 더 하겠죠. 해갖고는 이 그룹 산하 어떤 이제 문화재단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절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바로 1번 같은 뇌물죄인데 뭐냐 하면은, 뇌물죄는 딱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또는 중개인. 근데 이 뇌물죄 주체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외에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이제 직업군. 예를 들자면은 농협이나 수협을 뇌물의 주체인 정부관리 기업으로 규정한 경우. 농협 수협인데 나중에 공공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말단 직원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예컨대 상급 이상, 과장급 이상 이러한 사람들은 예컨대 받아먹으면은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공성이 있죠. 그걸 확대할 수 있다. 그랬더니 농협이 더 나가서 수협인데 이건 이제 더 나가서 예컨대 공기업에 보면은 이제 그 상급 이상 과장급. 그래서 공무원에 이제 준해서 뇌물죄 처벌하고 또 있죠. 소위 말해서 재건축 사업.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건축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뭐가 됩니까? 지금 아파트 5억짜리 사는데 추가 분담금 그런 걸 못 하죠. 그래 지금 이게 과연 다 되겠는가? 참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2005년도 해서 15년도 서울에도 재건축 발랑 그래서 뉴타운. 저도 성북구에는 동네 이제 뉴타운 회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노원구로 이사를 갔지만은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 엄청나게 이거 받아 답시고 문제도 많았거든요. 이것도 공공성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예컨대 이런 재건축 조합에 뭐가 됩니까? 그 선출직 이사, 감사 또는 조합장 이런 분들 받아 잡수시면은 역시 너무 뇌물죄 처벌할 수 있다. 그 판례는 뒤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절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좋은 것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법률주의. 진짜 1000년 이상의 우리나라는 뭐 진짜 2000년 훨씬 넘는데 바로 성문법. 이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잘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과거에는 범죄가 안 됐어요. 근데 미래에 가서 현재겠죠, 지금. 그건 이제부터 범죄다. 그래갖고는 이걸 갖다가 미래를 향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가서 40년 전에 한 거 처벌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의 각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소급법 적용한 거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정적 제거하는 거죠. 근데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나라도 60년대 소일찍이 말해서 좀 방공 이런 거 관련 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죄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지금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과거에 보면은 요새 이제 특히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성범죄 같은 거 다 하는데 그것도 다 미래입니다. 과거에는 엄청 많았고,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우리 강의할 때, 대학 강사 그럴 때 90년대 그때는 예컨대 무슨 어떤 이제 이런 데서 여성들이 나치쇼 하면은 이걸 유리방을 통해서 근데 업소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그런 거를 처벌합니다. 그것도 수사할 때는 과거에 한 것까지 추구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제동 걸었죠. 그거는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니까 처벌할 수 없다. 한참 그래갖고도 2000년대 초반에 단속하라는데 어쩌다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요새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썼는데 드라마는 그렇지 영화에서도 그런 거 첫 줄한 영화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상황인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법을 만들면 미래를 향해서만 적용하지 과거로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자, 적용 범위. 1번,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에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국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경우들이 진짜 허다하게 많았다. 19세기, 18세기, 17세기 정말 많았습니다. 1번, 사후 입법을 통하여 처벌 근거를 만들어 형사 제재를 가게 되면 형법 구분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과거에는 정상적인 행위, 전혀 범죄가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행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었는데 딱 만들더니 너 50년 전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2번,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기업, 각직사의 구성 요건을 신설 개정하는 것이나 늘 청식 규정을 개정해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그러나 3번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소급표가 인정. 죄형법정주의는 유리하면 적용해라. 근데 이제 원칙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리한 건 철저하게 금지가 되지만 유리한 건 확대 적용해줘라. 확대 적용해줘라. 이런 경우들. 자, 그런데 두 번째 소급표 금지 원칙은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범죄, 성립요건, 범죄.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해서 그러나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형사제에는 그게 형벌과 보완 처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범죄 성립 형벌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원칙입니다. 보완 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외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거 당연히 또 객관식 출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개정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있다.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이거든요. 보완처분의 형벌이라는 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응징입니다. 응징. 이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이 범죄가 되어야 됐다. 그러나 보완처분은 미래에 대한 범죄 예방적 측면이 강합니다. 보완처분이니까 예방적 측면. 따라서 미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호관찰도 이제 보완처분인데 뭐가 있었냐면 행위 당시에 그 당시에 90몇 년도 97년이 아마 전일 겁니다. 96년, 97년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 97년 이전에는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97년에 형법 개정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도 부과할 수가 있게 돼요. 현행 형법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한 96년 11월쯤에 법명을 합니다. 행위 당시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이제 1월 1일 시제로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딱 이 사건이 그런 거죠. 행위 당시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었는데 재판 당시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개정이 됐다. 그럼 소급 적용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개정형법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차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 범죄 예방,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인 조처이므로 재판 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아니 미래 범죄 예방이니까는 이런 거는 소급 거슬러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보안 처분의 소급이 인정한 경우인데 1번 개정 법률에 의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기간 연장. 과거 보안 처분은 대표적인 보호관찰이고 또 하나가 보호감호 처분. 청성 보호감호서. 그것도 지금 폐지됐습니다. 지금 교섭만 됐는데 보호감호 자체가 지금은 폐지됐어요. 그래서 과거 영화 보면은 흉악범들 교도소 추천하면은 사회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호감호소로 가서 이때 보호감을 받게 됩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거죠. 교도소보다는 이제 철장 같은 건 없고, 물론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뭐 그러지만은 어쨌든 뭐 교도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위험 판단 받고 그건 이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뭐 보안처분 보호감호밖에 없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전자발찌, 유시추장치, 전자발찌야 팔찌도 있나요? 전자발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아주 조형적인 바로 보안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죠. 그래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는 보안 처분이다. 위 법률이 개정돼서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보안 처분이 막 개발이 됩니다. 새로운 제도 생기는 게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제도 이런 것들. 옛날에는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생각 못 했는데 생기면 다 보안 처분. 이런 것들 뭐 그냥 소급해 인정할 수 있다. 단 밑에 판례 정리. 언제나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보안 차원의 소급을 부정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외형은 보안 처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벌적인 자유제한적 요소를 갖고 있다. 형식은 보안 처분인데 자유제한 이게 형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간주를 해서 형식은 보안처벌이지만 실질은 형벌로 간주를 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1번.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데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이게 과거 뭐냐면은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인데 200시간까지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유명 연예인이 뭐 화보 사진 뭐 찍었는데 이게 정신내 갖고는 우리 이제 위안부 님들을 갖다가 이제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음반체들 보니까 나올 때 인지도 이제 50, 60 거의 다 됐죠. 근데 과거에 정말 잘 나가던 이제 여성 배우였었는데 그래 사죄하고 그 기획사 이사는 그때 연예가 중에 보니까 완전히 기자를 문 앞에서 일부 막 삭발하고 막 울면서 뭐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그래갖고는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보안청을 하던데 연예가 중대니 무슨 한밤에 뭐 그런 거니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 가서 우리 애기들 이제 똥기저귀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찍고 막 그랬는데 그게 과거에 100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 8시간 해도 한 13일 정도거든요. 200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한 보안처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받으면 13일 정도만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하면 됐었는데 그게 더 나가서 이제 13일 더 늘어난 거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구속이다. 그 자유제한이죠. 그렇다면은 사회봉사명령의 어떤 봉사 시간의 연장 그거 형식은 보안처분이 실질은 자유제한 처벌과 똑같다. 이건 소급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거 적용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해도 이거 제정된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한 거는 소급 적용해서 안 된다. 그 이후 미래를 향해서만 적용해라. 이런 경우들. 옛날에 조승우 나왔던 마라톤 보면은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마라톤 감독하신 분이 이제 뭐 현실이었겠죠. 이제 실화를 갖다가 이렇게 영화시킨 거니까는 감독님이 사실은 이제 과거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이었는데 그 사회봉사 명령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무료를 해준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했었던 그런 식이었었죠. 이게 바로 사회봉사 명령.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거.
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관해서 물이익을 추구하는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소급종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전자장치 부착법 단서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가중 규정은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위반의 사람에서 특정 범죄를 저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명백한 그러나 경과 규정이 없다. 그런 경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피고인이 유리하게 해석해라. 다들 형법은 자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근데 형법은 무조건 자본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의 기고지수의 목적은 인권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벌성 축소하고 피고인. 근데 요새는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때 사실 실무에서 법원 이런 데서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다들 이제 무서워들 하는데 그러다 형법의 원래 1차적 목적은 인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국민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살인범은 또 뭐가 됩니까? 살인범대로 처벌하고 사형 같은 것도 우리나라 실적 폐지국이니까 그러한 경우들 그럼 빨리빨리 가석원 종신형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얼마든지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뭐 13살 분들이 뭐 무기 맞으면 20년에 나가서 또 죽이겠다. 지금 공공연하게 신문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이런 경우들. 자 그다음에 3번 소송법 규정의 변경인데 특히 공소시효. 소송법은 형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지 절차법이지 실제법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은 없다. 근데 판례는 뭐가 됩니까? 특히 공소시효.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사후입법에 의해서 다시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진정소급효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를 열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광주 5.18 민주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전 모시기 그러니까 서울에 다 그 영화는 안 봤지만은 서울의 그 범인가요? 거기서 그분들. 근데 전 모시기 이 양반은 우리 국립묘지 못 믿자. 그래서 뭐 가중에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때 이제 국가장을 했죠. 그 양반은 뭐 나중에 다 뉘우치고 뭐가 됩니까? 추징금도 다 완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해갖고는 어쨌든 했습니다. 가만있어 기억이 안 나네요. 국립묘지 그 양반 이렇게 됐나 안 됐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바로 이제 그 사건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제 그 특별법.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시효로 마지막 세대인데 1980년 5월 18일 토요일 날 그때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게 우리 역사에서 저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1980년에 내란죄 그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980년 5월 18일이니까는 15년이니까 1995년이 되겠죠. 근데 이 판례 보면 96년입니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소급효 이미 완료가 됐음에도 또 연장한다. 그랬는데 먼저 헌재에서 한정합헌. 우리가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위원을 때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5명이 위원을 때렸습니다. 근데 6명.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헌 판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정합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헌재에서 뭐 합헌 때렸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95년에 완성이 됐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장했다. 사건을. 그 판례는 97년도 판례입니다. 연장했다. 그래도 헌재에서 합헌을 때렸고 그렇다면 대법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적법하다.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던 판례입니다. 변시 1회 때 한번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요새 하도 이게 예민하니까 우리도 빨리 좀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판례 변경. 판례는 법률 아닙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무국 국가지 불문국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은 없다는 것들. 그래서 1번 판례는 법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무죄가 됐다가 유죄가 됐다, 유죄가 됐다, 무죄가 됐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 견해가 변경되면은 대법원에서 물론 이제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은 전원합의체 집안은 우리나라 대법관들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가 2번 대법원의 양형 기준,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따라. 그래도 요새는 많이 초창기에는 들쑥날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빨이죠. 어느 이거 잘 따르는 재판장 만나면은 저기 받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고 운빨이었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전혀 없진 않죠. 그러나 진짜 10몇 년 전 이럴 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이제는 좀 이런 양형 기준을 많이 따라간다. 그러나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경우들. 자, 그 다음에 5번. 형벌 불소급 원칙을 규정한 법 규정에 대한 이제 위헌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선고로 형법의 부칙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때도 뭐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뭐가 되느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다. 부칙 조항 효력이 상실됐다. 부칙조항. 이거는 뭐 정규적인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9페이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도표만 보시면 되겠죠. 이 교재는 도표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도표만 정확하게 이것만 보시면은 된다라는 것들. 부칙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소급의 금지 원칙,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이 됩니다. 의의. 너무 분명하면 안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법률도 요새 많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88년에 독일로 갔었는데 그때 형법 비교해 봤더니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독일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뭐 어떻게 숫자로 따지고 다 이러거든. 우리는 뭐 다음 시간에 뭐 상당성, 동양적 관점에서 이런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몇 퍼센트 딱딱 숫자로. 그러니까는 그 형법도 보니까 아주 뭐라고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데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명확성의 원칙은 법을 읽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거죠. 의의. 근데 판례가 다른 원칙에 비해서 좀 많지 않아 갖고는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의. 형법은 범죄 구속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이익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아무리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딱 보면은 그냥 보통 국민이 보면은 일반 국민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해야 된다. 내용.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은 구속요건의 명확성과 제의제의 명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 먼저 구속요건의 명확성. 그러니까 법조문이죠. 법조문. 기어 구속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명백하고 확정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만일 형법이 국민의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처벌한다,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심각한 인권. 기본권, 심각하게 손상하게 된다. 근데 인류 역사상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규정해갖고 몇백만, 몇천만이 이것 때문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 바로 유태인 학살. 독일 그때 형법이 그랬죠. 건전한 독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는 범죄. 그 다음에 죽여버린다. 그래갖고도 유태인 600만이 학살했죠. 그러면서 진짜 뭐 영화도 많이 나고 했지만 유태인에 묻혀진 게 집시들. 그거는 이제 뭐가 되면 혐오죠. 뭐지 해갖고 집시를 따라서 80만 명인가 그때 근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그래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도 했지만요 집시들은 그것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존재했었다는 것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제재 명확성. 제재는 형벌. 그냥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냥 저놈 야 어디 귀양 보내. 그게 이제 유배형 아닙니까? 도형. 유배형인데 정의황 선생님은 전남 강진 가셔갖고는 원래 이제 강진 유지들이 해갖고는 편하게 사셨지만 18년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거 정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 형벌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형벌은 그 종류와 범위 상한 한 특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강도죄는 3년이나 15년이야 특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니은 형의 종류 또는 형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절대적 부정경은 죄형 법정죄 입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의
징역에 처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 1년, 2년 딱 아까 정양 선생님 야 일단 귀양 보내. 절대 부정형이 있어. 18년 만에 야 야경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18년 뒤에 갔는데 오라 그래. 이렇게 풀려나셨죠. 영화 저기 뭐 다산오버 보니까도 형님은 흑산도로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실제로 그러셨죠. 그런 경우들. 자, 10페이지 디귿 다만 장기 단기가 특정된 상대적 부정기 경우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 개선이라는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형법칙을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년법은 예컨대 단기 1년에 뭐 장기 2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학령 성적이 좋으면 1년 만에 출소를 하고 나쁘면 2년 꽉 채운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특별 예방. 교화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허용된다. 성인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들. 리얼 소년법 60조에서 소년에 대해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만 보시죠. 첫 번째, 다소 광범위한 개념 사용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2번 14입니다. 2번 14일 때 숙제가 되는데 그런데 단어의 뜻이 딱딱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 늘 좋아하지만 상당성. 참 광범위합니다.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공증이 됐다. 그러니까 다 그러면 허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너무 또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 어떤 법조문이 기계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딱 하대든 막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줘라.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그 범위를 알 수 없다. 그러다 잘라야 되지만은 그 허용될 수 법유명에서는 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되겠죠. 자, 밑에 판례 정리, 명확성 원칙의 판단계죠. 즉 이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느냐. 일반이 봐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게 예측 가능성. 자의적 법을 집행한 사람 네 맘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너무 잘 적용돼 갖고는 범죄자들이 너무 잘 빠져나가거든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는 상당히 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판례만 보시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1번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옛날입니다. 이런 것들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기타 도박은 문제가 없어요.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 너무 광범위해. 미품 양소. 민법 103 직권도 공소 양속이 있지만은 형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6년인데, 98년이면 저 대학 강사할 때네요. 근데 이때하고, 그러니까는 얼추 한 27년이에요. 지금, 그래도 이때 저거 하면 지금 40대 후반이건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진짜 제가 봐도 가치관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사회 생각이라고 변해 나가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뭐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이걸 일률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 시대는 변하고 어떤 인간의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다. 이건 다 위헌 판단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2번. 여기서 이제 2번 나왔습니다. 가장 자주 나온 판례. 이거 과실범위에서 한번 보는데, 우리 형법상 범죄는 처벌은 고의범 처벌 원칙입니다. 고의범은 처벌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규정이 있을 때. 따라서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이의적으로 처벌한다. 이의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실범은 반드시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원칙은 고의범 처벌 원칙이고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원칙과 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결규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범 처벌 원칙. 그런데 과실이 인정됩니다. 근데 뭔가 저건 처벌받아 그런 규정 없거든요. 에이 기분 나빠. 처벌해. 그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찜질방. 그 사우나죠. 찜질방에서 저도 옛날에 술 먹고 들어간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술을 과하게 먹고는 뭐가 됩니까?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땀 짜고. 근데
사실 사우나 옛날에 술 먹고 숙취 해소하러 이제 가고 막 그랬거든. 딱 빼. 요새는 이제 술 안 먹고 그렇지만은 이거 빼고 하면 요새 차라리 런닝하고 막 이당해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도 30, 40대 사우나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쫙 빼고 오면 이제 개운해지니까는. 근데 그것도 적당히 먹고 깨러 갈 때 가는 거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면은 심장마비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술 취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때 쫙 빼니까 술이 좀 깨거든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또 먹고 또 들어왔습니다. 몰래. 그래갖고는 사우나 들어서 빼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럼 누굴까? 바로 사우나 그 이제 찜질방 직원들. 몰래 빠져나가고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했느냐. 그래갖고 과실치사로 기소가 된 사건.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도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뭐 법률 이건데 과실법 처벌 규정 없다는 겁니다. 아니 법률이 일단은 재형법정주의. 아니 처벌 법률도 없고 해설 통해서 그러면은 이걸 고의가 안 되니까 과실법 무조건 처벌 과실치사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런 거 없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죄형법정 규정치사 당연히 법률주의에도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처벌할 수 없다. 여러 군데 반한다. 따라서 무죄가 인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판례가 하나 4번이 있네요. 작년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판례입니다. 2023년. 자, 여기 제가 늘 이제 이걸 이거 다 못 읽으니까 요약을 해놨는데 굵은 글씨 볼드체 있죠.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인을 세우면은 병원이죠. 그러면은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다 있지 않아요? 4차 병원까지 있든가 뭐 그러던데, 그러면은 의사만이 병원장에 그 법인의 대표가 될 의사만이 병원장을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아닌 사람은 이걸 법인화시켜서 이사장에는 병원장이 아니라 이사장에는 취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늘 가지만 동네 개인 병원들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제 자기 명의로 하는 것들 아닙니까? 당연히 저도 그 종합병원은 가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종합병원은 뭐 갈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계속해서. 그런데 아니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 그러니까 뭐 이게 몇 차입니까? 뭐 3차인가 같은 뭐 그런 거잖아요. 1차는 뭐 대형병원이고 그런 것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명의로 의료를 개설하는데 그렇다면은 의료법 이 관련 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인병원, 법인화시켜서 병원을 한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지침한다. 갖다 적용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각자 요건이 다른데. 따라 요새같이 법이 상당히 잘 조례인데 어쨌든 이렇게 담당 이제 뭐 주무부장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죄형법정지원 측에 반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이 그렇죠.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허용하는데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다소 광범위한 개념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변신 아직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2번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바로 풍기문란. 이게 이제 영화업 같은 거, 모텔 같은 거 하는데 풍기문란하게 이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10대들 이것도 아니. 청소년이죠. 그럼 10대죠. 아니, 성인들은 남녀 혼숙할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인인데. 근데 문제는 10대들이 이게 이제 혼숙을 해갖고는, 거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련법에서 단속이 됐으니, 아니, 풍기문란 자체가 이거는 죄형법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대법원에서 뭡니까? 야, 풍기문란의 뜻이 바로 청소년 이성은 그게 풍기문란이야.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게 풍기문란이다. 왜 10대들 갖다가 모텔에서 투숙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거기가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해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라라. 그러니까 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네. 따라서 이건 무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 해석을 되도록 따르라 그랬지. 그것이 곧바로 뭐가 됩니까? 곧바로 이게 명확성 원칙 반환. 나중에 우리 명예실제 보시면은 유명한 판결입니다. 지금 이 뭐가 됩니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제 SNE 갔을 때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랬느냐? 허위 사실 적시했다 그래서 곧바로 비방의 목적이 처형되는 건 아니다. 허위 사실 적시 따라가고 비방하고 따라보라는 거. 아니 허위 사실이면 되게 비방하고 같이 가지만은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 똑같은 겁니다. 허무하시적 해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성 원칙에 바로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들 별도로 검토해봐라.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유추해석에 또 나오는데 뭐냐면은 개간, 기타 추행한 자, 군형법인데 개간죄가 정입니다. 동성연애. 이제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우리가 군대 갈 때보다 많이 진짜 완전히 뭐 변했지만 우리 때는 뭐 지옥이었었죠. 지옥. 저 82년 2월에 입대했었는데 그런데 맨날 남자들만 보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동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군형법 92조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개간, 기타, 추행 이런 것들이 명확성의 원칙. 이게 동성 성교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야, 다 아는데 절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야. 다 알잖아. 뒤에 유추해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자, 죄형법정 중에서 판례도 제일 많고 시험도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죠. 1번. 법관이 가벌성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한 것을 금지하는 원칙. 유추적용 민사 같은 데는 허용이 되죠. 형사는 절대 왜? 형벌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우리가 사형 집행하는 데지만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고 그때 70년대 이럴 때 80년대 초반까지도 집행됐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교도소에 가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유사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양을 염소에다 적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라는 것들. 이게 바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 2번. 가령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정보를 재물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들어가서 신체가 주거 안에 불법하게 들어가 주거침입일 때 목소리가 들어갔다. 그럼 주거침입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절도인데 요거는 12회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사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정보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 아닙니다. 정보절도란 절도죄 성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들 적용 범위. 자, 1번. 형법과 특별형법의 모든 범죄 구성요건, 형벌, 보완처벌을 비롯한 모든 제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되는 것은 금지된다.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그러나 유인이 있다. 유리하면 인정해줘라. 우리 나중에 유전처계에서 사실에 차고 유추적용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그러니까 고의범 처벌하는 과실범 그때는 유추적용. 그 다음 우연망에서 불능미수 유추적용. 여기다 유추다 빼버리고 불능미수범설. 이런 것들도 기수가 불능미수가 되니까 훨씬 다운이 됩니다. 처벌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도 유추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학설들입니다. 2번 반대로 형벌 배제 및 감경 사유, 이법성 조각 사유 등 확대 적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므로 허용된다.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좀 이따 바로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유리한 이법성 조각 사유 등을 축소 적용한다. 그럼 가벌성 확장. 그것은 죄용원칙 위반. 처벌할 수 없다. 이번 14회 때도 이 판례가 또 출제가 객관식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3번.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이 됩니다. 형법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대법 판례 가벌성을 확정하는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지 원칙에 당연히 이제 위반이 된다. 그렇겠죠. 이러한 경우들. 그러나 그 다음 판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이 된다는 것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괄호 3번.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목적론도 축소해석입니다. 재형법정 관련해서 가벌성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어쨌든 이거 다이렉트는 아니지만은 이거가 동일한 취지의 지분이 문제가 이번 14대 출제가 된 거죠. 유리한 사유를 갖다가 축소 적용하면은 아니 나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것을 축소하면은 조금만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사실 불리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유추해석 금지가 한다. 불리한 거는 축소 적용하고 유리한 건 확대 적용해야 되겠죠. 반대라는 겁니다. 유리한 것을 축소 적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들. 바로 자수 개념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인데 범행 발각 후 자수에 해당한다. 근데 자수하면은 우리 형법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해 줍니다. 임의한 말은 이제 재판장.
재판장. 어쨌든 감경 또는 면제인데 면제 따오면은 완전히 이제 처벌은 안 받거든요. 전 면제가 되나 봐. 무지하게 유리하죠. 그랬더니 이 규정, 공직자선거법 이 규정 지금 개정돼 갖고 이제 없어졌는데 90세 그 당시 그랬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건 저기입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안양시 지방의회 이제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그랬는데 공직자선거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도망 다니다가 검거 직전에 자수해 버렸어요. 굉장히 얄밉죠. 딱 금방 체포할 수 있었는데 잽싸게 그 몇 분 차이로 탁 뛰어가고 자수를 했으니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심에서 딱 봤더니 그 싸가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싸가지 없는 애를 뭐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개정된지 모르는데 싹 개정됐어요. 그 당시 공직자선거법 자수는 필요적 면제, 무조건 면제. 경우에서 딱 하나. 무조건 면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면제. 그냥 큰 혜택이죠. 이 사람 처벌 못하게 됐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뭐라 면제를 해줘. 그래서 이때 다수개념 뭐가 됩니까? 다수개념 특수사건이 요 사건이 발생되는데 원심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는 필요적 면제 큰 혜택이기 때문에 범행 발각 전 자수만을 자수로 보고 범행 발각 후 그러니까 형법이 아니라 이 공직자선거법 위반, 공직자선거법상의 자수는 범행 발각 전 자수만이 자수지 범행 발각 후 자수는 자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축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행 발각 후 도망 다니다가 도피하다가 딱 검거 직전에 자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수의 일반적 개념은 범행 발각 전후 불문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이 규정 없어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냥 발각 후에도 먼저 빨리 가서 잡든가 체포하든가 어쨌든 자수했기 때문에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자수 개념 축소 사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론적 해석은 입법 취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입법 이거 국회의원 정부 입법이건 그 취지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라.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건 인정 안 되지만은 그 선까지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판례입니다.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에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이게 기준이죠. 통상적인 의미 기준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영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입니다.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지금까지 형법 258조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일반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이게 2010년이죠. 변시일회 때는 이걸로 이제 사례 출제도 됐었는데 특수상해죄가 형법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고 폭처법 이상 공동범죄는 정말 출제 많이 됩니다. 폭처법 3조 1항에 특수상해죄 처벌 규정이 있고 지금 법정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폭처법 3조 1항이 위헌 판단 받았습니다. 2조 1항 상습 폭행 이것도 위헌 판단 받고 그래서 2조 1항 3조 1항이 위헌 판단 받고 삭제. 2조 2항 공동범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너무 법정이 과하다. 그래갖고는 형법 258조 2에 신설이 됐습니다. 형법에 신설이 돼갖고는 법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3년 이상 30년 이하 이곳이 지금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여기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많이 낮춰졌죠. 형법이 저기가 이제 저기가 다운되고 이렇게 20년에서 뭐가 됩니까? 15년으로 장기가 이제 낮춰지고 해서 지금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아주 법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었느냐? 과거 특수폭행치상, 특수가 뭘 들고 이제 폭행해갖고는 상해 입힌 거죠. 그러면은 형법에도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냥 상해죄 준해서 처벌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상해죄는 7년 이하입니다. 7년 이하. 근데 반성하고 변호사 잘 쓰면 대개 이제 집행유예에서 많이 간 거죠. 시험은 거의 안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폭처법의 특수상해죄가 삭제가 되고 형법이 신설이 됐거든요. 자, 특수폭행치상은 단순상해 그 성질이 성격이
가까울 거야? 특수하게 가까울 거야? 특수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특수폭행치상 특수끼리 노니까는, 야,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일반 상해가 돼갖고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있었는데, 지금 투사계제가 형벌에 신설이 됐으니까는, 그러면 이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세지는 거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얼마든지 목적에서 계속 허용된다. 이렇게 지금 특수상해죄가 위헌 판단받고 형벌 신설했지만은, 종경과 마찬가지로 상해죄 준해서 처벌해라. 조금만 처벌해라. 가벌성 줄여라. 얼마든지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12회 때 객관식 한번 나왔고요. 자,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문제. 확장 해석 같은 말입니다. 넓게 해석해서 선을 넘었다. 유추 해석하고 똑같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판단 기준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술 판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학설 판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의 관점에서 언어에 가능한 의미 안에 있다. 유추해석 아닙니다. 그럼 합격. 그러니까 범죄 성립. 그러다 그 선을 넘었다. 그럼 유추해석 따라서 죄용법주 위반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판례가 일반 물건 실화죄, 그 밑에 판례입니다. 법전형 모의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세 번인가요? 많이 나왔는데 아직 본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 표준은 우리 법전협, 우리 법전협에서 이건 지금 로스쿨 연합체 아닙니까? 교수님들이 주체시고, 그런데 여기서 각 과목별 민법 표준 판례, 형법 표준 판례 이 판입니다. 22년도에 나왔는데 과거 형법이 543선에서 498선으로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번도 마찬가지고 객관식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판례를 다 이걸 붙여놨습니다. 어떤 거는 좀 너무 형식적인 판례들도 있는데 한 반 정도 한 498선이면 230개는 중요 판례들 충분히 나온다. 근데 워낙 중요 판례가 넓게 나온 거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표준 판례 선정됐다.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좀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형법에는 실화죄. 자, 먼저 방화죄입니다. 우리 형법의 방화죄는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은 방화죄로 죄다 처벌합니다. 죄다 처벌해요. 그런데 실화죄는 아직도 이 시간에도 이 규정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자, 일반 물건 실화죄인데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벌금이지만 처벌 규정이 있고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지금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재형법정에 따라서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 아니냐. 대법원이 근데 전원합의사방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가 됩니까? 방화죄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처벌 규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사회 통념상 자기 소유 일반 물건보다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방화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실화죄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때 실화죄는 일반 물건을 이렇게 해석하자.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사 판결 절대 반하지 않는다. 합법이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화죄는 타인 소유, 자기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실화죄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절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됐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보시면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이건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담은 영상은 사람의 신체가 아니다. 몰카입니다. 몰카인데 지금 우리 그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입니다. 이거는 성범죄가서 또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성폭력 처벌법 14.1항의 몰카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 다이렉트. 직접 촬영해야만 이때 소위 말해서 이제 몰카가 되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지만은 사례도 취재가 됐는데 사람이 그 영상을 갖다가 또 찍은 거죠. 영상을 갖다가 또 찍었다. 근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다시 찍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퍼뜨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이죠. 그걸 갖다가 요새는 똑같이 복사해주지 않습니까? 기기가 워낙 잘 모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것들 그냥 복제물 그냥 복제되지 않습니까? 복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그 이양 배포죄 이런 거는 복제물도 죄다 배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촬영죄는 안 된다. 원문만 복제물은 안 된다. 그래서 원문만 바로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 요걸 갖다가 그 복제물 영상을 갖다가 다시 복제했다. 그것도 몰카다. 이렇게 온다면 죄형법중 위반. 1항입니다. 14조 1항 그것도 안 된다. 그냥 2항 배포죄 제공죄도 그건 상관없다. 복제물도 죄다 포함되지만은 촬영죄만은 그 언어 의미상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세금 수납 영수증은 공무서가 아니다. 자, 지방세 수납은 어디서? 보통 이제 은행 같은 데 가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세금이라 그래도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무소죠. 어떻게 공문서냐? 사무소 위조죄, 변조죄는 5년이야. 공무서는 10년이하거든요. 그 사무소 변조죄로 처벌해야지. 공무서 변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은행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청이 아니라 공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쭉 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뭐 또 많은 거 한번 볼까요? 요새 많은 거 8번 같은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작년 13회 때는 이거 기록형에서 뭐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엄청 어렵게 나왔고 얼마 전 BTS 그 친구 누굽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요새는 도로교통이 세분화돼 갖고는 전기 자전차.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같은 전기 자동차인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거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그러니까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은 자동차 같으면은 요새 세게 올랐대요. 자동차 음주운전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까지 가대요. 이런 규정도 다 있는데 자전거는 그냥 스쿠터 같은 거. 스쿠터가 아니지. 전동 킥보드. 이런 거는 이제 전기 자전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자 폭행죄 자동차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버스건 자동차고 운전자 폭행하면은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우리 버스 타면은 그거 딱 써 있잖아요.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 가중처벌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킥보드 같은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한 사람을 두고 패도 그러다 자동차 운전자 폭행죄 특가법 위반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부분들. 자, 그러고요. 먼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시고요. 자, 11번도 공정증서 정보는 공정서 원본이 아니다. 원본 정보 똑같은 거. No. 원본은 원래 판결 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판사들이 착착착 해서 입력한 거 그게 원본입니다. 정보는 출력한 거. 출력하거나 복사 뜬 거. 그게 정본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복사 떴잖아요. 복사 안 떼야 원본이고 복사 때문에 정본입니다. 그럼 복사본하고 원본은 다르죠. 그래서 요거 위조했다. 그렇다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되게 많네요. 아직도. 빨리 이렇게 먹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자, 쭉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14번. 요새 어저께도 미국에 항공기 사고 났지만은 그 유명 땅콩 회항 사건 항공기가 운항 중인 지상의 길 항로로 해석할 수 없다. 이게 땅콩 회항 사건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거기서 이렇게 이제 회항을 했는데 문제는 활주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돌려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활주로였다면은 바로 이제 관련 항공업 등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쓱 가는데 이것도 활주로 볼 거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거 활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 운항 방해 하여튼 그런 거 관련법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었죠. 바로 그 유명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뜨는 판례가 바로 10번, 16번, 17번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청법상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입니다. 성착취물 이제 소지죄인데 이거 엄청 세게 맞습니다. 16, 17. 그런데 이런 경우들. 자, 이것도 워낙 기니까는 압축한 것만 한번 보시죠.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URL을 요새 URL 한번 누르면은 쫙 악성 코드 퍼지면서 다 빼간다. 큰일 나죠. 제공받은 거. 아직은 음란물 소지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물 소지하려면 완전히 이게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URL만 제공받아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소지가 되겠죠. 근데 URL만 제공받았다. 아직은 다운로드 받지 않았으면은 소지죄는 아니다. 소지죄는 아니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동시 판례 또 있습니다. 다 작년에 법전을 모시면 다 출제가 됐었는데 아동 청소년 청사침을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볼 수는 없다. 이번에 스트리밍. 그랬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 시청죄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리밍을 봤다. 근데 스트리밍은 우리가 여기 뭐 다운로드 받아서 내 폴더에 들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청죄 같은 걸 신설했다. 시청죄로 처벌 법적은 똑같아요. 시청죄로 처벌하면 되지. 아동 성착취 시청죄로 처벌하면 되지. 굳이 소지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신설했다. 시청죄로 처벌해라. 그러나 소지죄는 아니다.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이제 그 원심이 같은 부장판사 이런 분들도 고법 부장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지죄가 아니라 시청죄로 처벌해라.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군정법상 이제 개관죄 나왔는데 17번입니다. 재작년 23년도 법전년 모의시험 또 나왔는데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성혼인 간의 성희롱인 처벌. 과거에는 내무반 같은 데에서 이거 사적 공간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근데 뭐 하여튼 그 개관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교들은 삐어큐잖아요. 그러니까 장교 숙사 거기서 이제 사적으로 일과 시간 퇴근한 다음에 일과 시간 끝난 다음에 동성연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동성연애가 우리나라에 금지한, 군인들은 내부만 공적 장소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장교들이 삐었고, 그때 사병들은 그 내무반인데, 그 내무반 공적 공간은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어쨌든,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죄형법정지 위반.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데, 자, 2번. 당장 법정 모시험 나왔는데, 법정 소동죄를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파에 헌재 심판도 포함.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법정이죠. 무슨 일반 법정에서만 소동을 피우면 법정 소동죄인가, 헌재고, 안곡동 헌재, 거기 법정에서 헌재 판단하다가 소동 일으키면 그것도 법정 소동죄 처벌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죠. 자, 16페이지 바로 괄호 6번입니다. 이번 14회 때 나왔는데 유리한 사유인 위법성 조각사의 제한적 유치가 금지된다.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그 판례 한번 보시죠. 이번 14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약 한번 보시죠.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이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 근데 사실 지문은 앞에 바로 처벌 조각사유, 형면제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갔거든요. 처벌 조각사유,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치 적용해서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 불가하다. 바로 요 지문이 이번 14회 때 객관식 바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왜? 유리한 건 축소하면 유리한 건 확대하고 불리한 건 축소해라. 그냥 반대였었잖아요. 요거는 죄형법칙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인데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법보다는 이제 형소법, 행정법에 주로 가자는데 우리가 학부 때는 이거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90년대 들어가니까 교과서에 들어왔더만요. 비례성의 원칙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출제된 거,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인데 1번. 강도상해죄 법정의 하한을 살인죄 그것보다 중하게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도상해죄나 치상죄는 무기지만은 하한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 그러니까 살인죄가 더 중요한데 하한은 강도상해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로 비교하지 말라는 건 다 비교해봐라. 살인죄 사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상해 사형 없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죄가 더 중요하지. 하한이 5년, 7년. 그것 때문에 강도상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들. 하나만 더
추진 안 됐지만 3번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 재건축 그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선출직 2만 이상을 갖다가 뇌물죄 준해해서 처벌한다. 절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까 그래서 대법원 상관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형법정주의 다 보셨고 우리 쉬는 시간에 쉬었다가 이제 형법의 적용법이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